오늘의 세계 명작의 산책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산티아고는 멕시코 말미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서 낚시를 하면서 살고 있는 고독한 노인이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날이 벌써 84일째였습니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그를 도와주어서 덜 외로웠지만 40일이 지나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소년을 다른 배로 옮겨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보기가 딱해 노인의 배가 무태 닿으면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노인과 소년은 주점 테라스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들이라면 너를 한 번 더 데리고 나가 어떤 모험이라도 해보고 싶다만 내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너는 지금 고기가 잘 잡히는 좋은 배에서 일하고 있으니. 노인이 거처하는 오막살이는 종려나무로 지은 것으로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식탁 하나가 있을 뿐이었고 수초로 불을 피워서 실내는 형편없이 더러웠습니다. 85는 행운의 숫자란다. 두고 봐라, 내일은 1000파운드도 넘는 큰 놈을 낚아올 테니.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고 소년은 낡아 빠진 군대용 담요를 침대에서 벗겨다가 의자 뒤로 둘러싸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먼 바다로 나가기로 작정한 노인은 흙냄새를 뒤로하고 이른 새벽에 신선한 바다 냄새가 풍겨오는 먼 바다를 향하여 노를 저었습니다. 노인은 날이 더 밝기 전에 미끼를 물에 띄워 보았는데 하늘을 쳐다보다가 갈매기가 공중에서 원을 그리면서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기가 있구나. 그때 노인이 발로 밟고 있는 배 뒤쪽의 낚시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낚시줄을 통해 조그만 방어가 몸부림치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미끼가 되겠다. 무게가 10파운드는 되겠군. 이젠 해안선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등은 따가운 햇볕을 받아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녹색으로 칠한 막대기 하나가 쑥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노인은 노를 조용히 놓고 낚시대를 가볍게 쥐어보았는데 무엇이 낚시줄을 끌어당겼고 노인은 모든 것을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수백 피트가 되는 물속에서 거대한 물고기가 낚시에 걸린 정어리를 물어뜯고 있는 것이었는데 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상당히 큰 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어라 이놈아. 어서 미끼를 먹어라. 600피트나 되는 어두운 물속에서 뭘 그렇게 꾸물대고 있니? 노인은 손가락으로 낚시대를 쥔 채 조용히 기다렸는데 다음 순간 고기가 낚시줄을 잡아 끌고 가자 재빨리 낚시줄을 풀어주었고 예비 낚시줄에 이었습니다. 노인은 낚시줄을 힘껏 잡아당겼지만 한 피트도 잡아당길 수가 없었고 배는 북서쪽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여기 있었다면 나는 지금 고기에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줄을 풀어주고 있다가는 줄이 모자라겠어. 저놈이 맥이 풀릴 때도 됐다고 노인은 생각했지만 4시간이나 되었는데도 고기는 여전히 조각배를 끌고 먼 바다로 헤엄쳐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주위가 조금씩 환해졌는데 배는 쉬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고 해가 더 높이 솟은 뒤에야 노인은 고기가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는 참 멋진 놈이다. 그러나 나는 해가 지기 전에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바로 그때 고기가 줄을 잡아당기면서 물속으로 미친 듯이 내려가는 바람에 노인은 그만 뱃머리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상처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중요한 곳이어서 노인에게는 타격이 컸습니다. 노인이 식사로 방어를 먹으려고 할 때 왼손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났고 그는 오른손으로 무거운 낚싯대를 죽을 힘을 다해서 꽉 잡았습니다. 손이 왜 이러지? 경련이 날 테면 나 보라지. 상관없다. 자, 이젠 먹자. 노인이 방어 한 마리를 다 먹고 오른손에 느껴지는 고기의 위력을 알아차린 바로 그때 낚싯대의 경사가 커지더니 줄이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이제 올라오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고기의 양쪽 지느러미로 물이 양편으로 갈라졌는데 거대한 몸집을 물 위에 드러내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 길이보다 2피트나 큰 놈이다.
정오가 가까웠을 무렵에야 왼손의 경련이 겨우 풀렸는데 노인은 배 꽁무니에 짧은 낚싯줄에 다시 미끼를 끼워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는데 밤이 벌써 찾아왔고 그는 젊었을 때의 일을 회상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 노인은 어떤 선술집에서 한 흑인과 팔씨름을 했는데 그는 몸이 무지하게 크고 힘도 그 부도에서는 제일 센 녀석으로 팔씨름 한 판이 하루 낮과 밤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질 무렵 무승부로 결정하자고 주장했을 때 노인은 온몸의 힘을 다하여 흑인의 팔을 눕혔는데 그 후로 사람들은 노인을 보면 선수라고 불렀습니다. 어두워지려고 할 무렵 낚시에 만세기가 걸렸는데 노인은 만세기를 배 위로 끌어올려 놓은 뒤 먹을 것을 마련한 것에 흡족해 했습니다. 해가 지자 9월의 바다는 금방 어두워지고 말았고 사방은 캄캄했는데 동쪽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별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바람은 고요히 잠들고 말았습니다. 사나흘 후에는 일기가 나빠지겠구나. 노인은 그놈이 잠잠할 때 한숨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낚시줄이 마구 풀리고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낚싯대를 잡아 풀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왼쪽 손바닥은 상처가 났고 오른쪽 손바닥은 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어느새 낚싯줄도 속도가 차츰 느려져 천천히 풀려갔고 노인은 오른손을 물에 담근 채로 훤히 밝아지는 동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바다로 나오고 세 번째 해가 떴을 때야 고기가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기 시작했는데 2시간이 지나자 노인의 피로는 골수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고기가 7바퀴를 천천히 돌고 난 다음에야 노인의 작살이 닿을 만한 거리에 와 있었는데 노인은 낚싯줄을 발로 받고 몸에 힘을 모아 작살로 고기 배때기를 푹 내려 찔렀습니다. 고기는 치명상을 입고 갑자기 물 위로 튀어오르며 그 아름다움과 넘치는 힘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정신을 차려서 낚싯줄을 당겨보았지만 고기가 꼼짝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준비한 밧줄로 고기 대가리는 뱃머리에 매달고 꼬리는 배 꽁무니에 달았습니다. 고기가 너무 커서 노인이 타고 있는 조각배를 큰 바위에 올려다 붙인 것 같았는데 돛을 달자 배는 미끄러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어의 첫 습격을 받은 것은 약 1시간 후의 일이었는데 노인은 쏜살같이 날아오고 있는 고기를 보고 그것이 상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노인은 작살에다 줄을 매고 상어가 배 꽁무니에 임박해왔을 때 상어 대가리를 향하여 힘껏 작살 끝으로 내려 찌르자 가죽과 살이 우지직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투지만만한 상어는 여전히 달라붙었고 노인은 휘투성이가 된 손으로 마구 작살을 내려 찍자 상어는 드디어 단말마의 신음을 내면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2시간쯤 지났을까 노인은 뒤따라오던 상어 2마리가 배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팔을 노 끝에 북틀어 매고 일어섰지만 두 손이 너무 아파 노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상어는 입을 쫙 벌리고 큰 고기를 습격해왔고 노인은 번개 같은 솜씨로 상어 대가리와 눈을 내려 찔렀습니다. 그러나 배 밑에 숨어있던 또 다른 상어가 큰 고기를 물어뜯고 있었는데 노인이 밧줄을 풀어 배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배 밑에서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칼로 재빠르게 내려 찔렀는데 상어는 잔등, 머리, 눈에 칼을 맞고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 노끝으로 상어의 입을 찌르자 그제서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죽일 놈 같으니 잘 가거라. 바다 위까지 가자면 1마일은 가야 할 게다. 아까 그놈에게 안부나 전해라. 배는 순풍을 받아 해안으로 달렸는데 고기의 4분의 1은 빼앗겼다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습격해 온 상어도 아까와 같은 종이었는데 상어가 고기를 물어뜯는 순간 노 끝에 붙은 칼로 놈의 대가리를 내려 찔렀지만 팔이 상어 대가리에 박혀 팔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상어가 습격해 온 것은 해지기 직전이었는데 상어 2마리가 나란히 고기를 향하여 돌진해왔습니다. 노인은 막대기를 번쩍 들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놈의 대가리를 내려치기를 서너 번 한 뒤에야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상어는 물 위에서 원을 그리며 빙빙 돌고 있었는데 노인은 고기의 반 이상이 상어란 놈들에게 물어 뜯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면 아바나 항구의 등불들이 보일 거다. 이 배가 동쪽으로 너무 멀리 나와 있다면 다른 해안의 등불이라도 보일 테지. 이젠 해안도 멀지 않았다고 노인은 생각했지만
노인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서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노인은 기다리던 항구에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이제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자정에 다시 한번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놈들이 떼를 지어서 습격해왔고 노인은 막대기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상어들은 차례로 고기의 살을 뜯고는 물러났는데 노인은 숨쉬는 것도 괴로웠고 바다 위에 침을 뱉었습니다. 처먹어라. 더러운 상어놈들 같으니. 그리고 사람을 죽인 꿈이 나뻐라. 자정이 지난 후에도 상어는 뼈만 남은 고기에게 여러 차례 달려들었지만 노인은 모든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노인이 항구에 당도했을 때는 테라스의 등불도 이미 꺼져 있었는데 언덕을 올라간 노인은 엎드린 채로 한참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막살이까지 5번이나 쉬어야 했는데 오막살이로 들어간 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침대에 쓰러져 곧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소녀는 오막살이에 갔는데 노인의 거친 숨결과 상처가 심한 두 손을 보고 울음이 북받쳐 나왔습니다. 어부들이 노인의 배를 둘러싸고 고기의 잔해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소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이걸 드세요. 소녀는 노인을 찾기 위해 해양 경비대와 비행기도 나갔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제부터는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관광객 일행이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한 부인이 파도를 타고 흘러나가는 커다란 꼬리가 붙은 고기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길 저편에서는 노인이 담요를 덮어 쓰고 자고 있었고 소녀는 옆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루시안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가 초기작들과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준 노인과 바다는 비평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작품입니다. 시작 부분에 나타난 쿠바의 한 어촌의 일상은 해밍웨이 특유의 절제된 언어를 보여줍니다. 어부 산티아고의 존재를 묘사하는 핵심만 남긴 검소한 문체는 노인이 어깨를 한번 으쓱하는 것처럼 냉소적입니다. 장음으로부터도 운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산티아고는 다른 어부들을 넘어 육지로부터 더 멀리 멕시코 만류까지 노를 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이라는 텅 빈 원형 극장의 무대에서 단 한 번 최후의 드라마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이 밖에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나 등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문명의 세계를 속임수로 보고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간결한 문체로 묘사한 20세기의 대표 작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내가 당신의 바로 옆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도 매일 아침마다 당신의 옆에서 눈을 뜰 수가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도 나 당신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흐르기 전에 당신이 나에게 단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요? 세월이 흘러도 나만 사랑한다고. 안근찬,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